지금 이 순간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의 크레인 47대가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100원짜리 일을 64원에 받는다는 이 사람들이 월급 1000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단가 100원짜리 공사를 64원에 따냅니다. 장비값은 0원, 오직 인건비만으로 굴러가는 구조죠. 그런데 기사 월급은 10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럼 나머지 36원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 돈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결국 여러분이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표에 그 숫자가 그대로 얹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멈춤 한 번이 크레인 기사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36원의 행방,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이곳은 하루만 멈춰도 천문학적인 손실이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7일 오전 10시 그 심장부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현장에 서 있던 타워 크레인 56대 가운데 47대가 일제히 멈춰섰거든요. 10대 중 8대가 넘는 숫자입니다. 거대한 공장이 절반쯤 숨을 멈춘 셈이죠. 멈춘 건 평택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타워 크레인 약 2100대 가운데 1800대, 그러니까 5대 중 4대가 그날 운전석을 비웠습니다. 양대 노총이 동시에 총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노조의 요구는 임금 총액 15% 인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받는 돈으로는 못 버티겠다는 외침이었죠. 여기까지는 흔히 보던 파업 뉴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따져볼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숫자가 하나 튀어나오거든요. 100원짜리 일을 64원에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일에는 장비값이 들지 않습니다. 크레인은 임대업체 것이니까요. 오직 사람 인건비만으로 굴러가는 구조입니다. 100원짜리를 64원에 받는데 들어가는 건 사람값 하나뿐인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쯤 되면 기사들은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기사들 중에는 월급이 1000만 원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100원짜리 일을 64원에 받는다면서 월급은 1000만 원이라뇨.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둘 다 사실입니다. 64원도 진짜고 1000만 원도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돈이 그 사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거죠. 100원에서 64원을 빼면 36원이 남습니다. 바로 이 사라진 36원, 이게 이 모든 사건의 열쇠입니다. 이 돈의 정체만 알면 멈춘 크레인도 1000만 원의 비밀도 한 번에 풀립니다. 그럼 그 64원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리고 사라진 36원은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돈의 길을 한 단계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64원이라는 숫자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00원짜리 일을 64원에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발주처가 공사 단가를 100원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100원이 통째로 현장에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2024년 3월 26일 정부가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 기준을 60%에서 64%로 올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100원짜리 공사를 64원 밑으로 후려쳐 따내면 심사대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64원이 일종의 마지노선인 셈이죠. 그런데 이 64원조차 한 사람한테 곧장 가지 않습니다. 발주처에서 원청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다시 재하청으로 내려갑니다. 크레인이라면 여기에 임대업체까지 한 단계 더 붙습니다. 손이 한번 거칠 때마다 누군가는 자기 몫을 떼어갑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다단계 하도급이라고 부릅니다. 일을 직접 하는 사람과 돈을 주는 사람 사이에 중간상이 겹겹이 끼는 구조를 말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설날 세뱃돈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할아버지가 두툼한 봉투를 건넵니다. 그런데 아빠 손을 거치고 삼촌 손을 거치는 사이 봉투는 작고 얇아집니다. 100원도 똑같습니다. 단계를 하나 내려갈 때마다 관리비가 빠지고 이윤이 빠지고 또 누군가의 몫이 빠집니다. 그래서 100원으로 시작한 돈이 마지막 현장에 닿을 즈음엔 64원 혹은 그 아래로 깎여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00원짜리 일을 64원에 받습니다. 그 64원이 단계마다 잘려나가면 정작 장비 굴리고 사람 쓰는데 떨어지는 건 얼마일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빼보세요. 시작은 100원, 손에 쥔 건 64원, 거기서 또 깎이면
결국 현장에 남는 건 손에 꼽을 자릿수입니다. 더 독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일감이 부족하면 업체들은 64원짜리를 50원, 45원에라도 따내려고 서로 값을 후려칩니다. 이걸 덤핑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남는 게 없어도 일단 일감부터 잡고 보자며 제사를 깎는 출혈 경쟁입니다. 36원이 정확히 누구 주머니로 얼마씩 들어갔는지 그 배분표는 어디에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 36원은 단계를 거치는 동안 구조적으로 잠식됩니다. 한 군데서 통째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 손을 지나며 야금야금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100원짜리 공사를 따서 현장에 떨어지는 건 64원, 그마저 잘려 손에 남는 건 고작 몇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터집니다. 돈이 이렇게 줄줄 새는 구조인데 어떻게 크레인 기사 월급은 1000만 원이 된다는 걸까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모순을 풀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기사 한 명의 월급 봉투를 직접 뜯어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럼 이 기사들이 정말로 월급 1000만 원을 받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타워크레인 기사 기본급은 월 500만 원대 초중반입니다. 평범한 대기업 직장인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경력이 쌓이고 대형 현장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른바 월천, 월급 1000만 원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기본급의 2배 가까이 뛸까요? 답은 월급 봉투 바깥에 따로 건네지는 봉투에 있습니다. 이걸 현장에서는 원래비라고 부릅니다. 정식 임금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매달 따로 챙겨주는 돈이죠. 쉽게 말하면요, 크레인을 빨리 좀 돌려달라, 우리 자재부터 올려달라, 그렇게 시공사가 기사에게 따로 지어주는 웃돈입니다. 문제는 이게 불법 금품 논란의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도 이 원래비 관행을 철폐하겠다며 칼을 빼든 상태고요. 자, 이제 두 개의 프레임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한쪽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약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은 월천을 받는 귀족 노조가 삼성까지 멈췄다고 분노하죠. 똑같은 사람을 두고 정반대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쪽만 편들면 진실을 놓칩니다. 양쪽 다 한번 따져봐야 해요. 생각해보세요. 새벽같이 수십 미터 높이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운전석에 갇혀서요. 한번 올라가면 종일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화장실 한번 가기 힘든 고립된 노동이죠. 위험수당이 붙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조의 명분도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무리한 저가수주가 결국 안전을 깎아먹는다는 주장이거든요. 100원짜리 일을 64원에 따내면 어디선가는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 칼끝이 안전장비와 사람에게 향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명분이 옳다고 방식까지 옳은 건 아닙니다. 바로 여기가 이 사건의 진짜 딜레마예요. 원래비라는 비공식 봉투, 반도체 심장부를 통째로 멈추는 카드. 이건 다시 따져볼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노조원은 약 3,100명, 전체 조종사 3,500명 중 다수입니다. 결코 적은 힘이 아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노조는 2019년에도 똑같이 파업을 했거든요. 그때도 크레인 수천 대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삼성이 이렇게 통째로 멈추진 않았어요. 같은 노조, 같은 파업인데 왜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도대체 그 7년 사이에 뭐가 바뀐 걸까요? 자, 여기서 진짜 따져볼 게 있습니다. 이 노조는 2019년에도 똑같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땐 삼성이 이렇게 통째로 멈추진 않았습니다. 같은 노조, 같은 크레인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도대체 뭐가 바뀐 걸까요? 2019년 6월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양대 노총은 크레인 약 2,500대를 점거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은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다툼은 작은 무인 크레인이 안전한가,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임금 요구도 지금보다 한참 낮았습니다. 그땐 7% 인상을 외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 지금은 임금 총액 15% 인상을 내걸었습니다. 요구의 무게가 2배 넘게 무거워진 셈입니다. 게다가 이번엔 삼성 평택 현장을 통째로 정지시켰습니다. 7년 전엔 엄두도 못 내던 일이죠. 같은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세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노조가 독해진 게 아닙니다. 답은 사람이 아니라 지난 3월 조용히 켜진 법 한 장에 있었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입니다. 어려운 법조문 같지만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이 법은 2025년 9월 9일에 공포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0일부터 실제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이 터지기 2달 전 이미 판이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를 좌우하는 원청까지 이제 사용자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청 노조가 원청을 직접 협상 테이블에 끌어와 앉힐 수 있게 된 겁니다. 둘째,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개인별로 쪼개졌습니다. 예전엔 노조 전체에 거액의 배상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무서움이 파업을 막는 빗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빗장이 풀려버린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선 협상력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테이블을 걷어찰 수 있느냐, 바로 그 힘을 말하는 거죠. 제도가 한 줄 바뀌었을 뿐인데 이 협상력의 추가, 노조 쪽으로 확 기울었습니다. 예전엔 하청이 원청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원청은 우리 사장이 아니라는 말 한마디면 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젠 그 원청을 마주 앉힐 수 있고 파업의 부담마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협상의 칼자루가 통째로 손 밖이만 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닫혀있던 문에 갑자기 손잡이가 달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손잡이를 쥔 순간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파업 한 번에 집까지 날릴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 짐이 한 사람 몫으로 가벼워지니 테이블에 앉는 발걸음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두려움이 줄면 목소리는 커지기 마련이죠. 숫자로 보면요, 법이 시행된 첫 한 달, 그러니까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였습니다. 이 한 달 동안 372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요구에 나선 하청 노조만 1011개였습니다. 그 뒤에 선 조합원은 14만 6천 명에 달했죠.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가 한꺼번에 손을 든 셈입니다. 단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른바 하투 도미노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표면을 보면 이건 분명 임금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밑을 들여다보면 제도라는 진짜 스위치가 깔려 있습니다. 어제 사인한 손이 오늘 파업에 깃발을 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예상 밖의 카드를 꺼냅니다. 사람값이 오를수록 삼성의 계산기에는 다른 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로봇입니다. 이건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삼성물산은 이미 현장에 로봇을 들였습니다. 앵커를 받고 드릴로 구멍을 뚫고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로봇이죠. 사람이 하던 위험한 일을 대신합니다. 2021년 평택 반도체 현장에 처음 투입됐습니다. 작년 9월엔 서울 반포 재건축 현장에서 야간 자율주행 로봇까지 실증했죠. 밤새 사람이 돌던 자리를 이제 로봇이 대신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만큼 현장의 일수는 줄어듭니다. 현대건설과 손잡고 자재 운반 로봇을 함께 개발할 만큼 업계 전체가 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한 회사가 시작하면 다른 회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걸 경제학으로 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람값은 매년 오르내리는 변동금리 같은 겁니다. 파업 한 번에 또 뛰고 협상 때마다 흔들립니다. 거기다 다치면 보상해야 하고 사람이 안 나오면 현장이 통째로 멈춰버리죠. 반면 로봇은 한 번 깔아두면 고정금리예요. 더 달라고 멈추지도 않고 새벽에 안 나오는 일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람값이 비싸질수록 로봇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죠. 바로 이게 무서운 지점입니다. 파업으로 인건비를 끌어올릴수록 회사는 더 빨리 로봇 쪽으로 손을 뻗습니다. 키오스크가 식당 주문을 가져간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알바비가 오를수록 기계가 그 자리를 채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만 끝날까요?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공장을 사실상 무인으로 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올봄 한 기술 행사에선 삼성 AI 책임자가 반도체 전 공정을 AI로 잇겠다고 말했죠. 설계부터 검사까지 사람이 하나하나 챙기던 단계를 AI가 알아서 잇겠다는 구상입니다. 사람이 잡던 손잡이를 이제 AI가 대신 잡는 겁니다.
공장 안에서 사람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줄어든 자리는 경기가 좋아진다고 다시 늘어나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책상에 앉은 사무직까지 그러겠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엔 로봇이 현장에서 볼트를 조인다는 것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 안 믿던 일이 지금 평택과 반포 현장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봅니다. AI가 정규직 3억 개 분량의 일을 배신할 수 있다고요. 미국과 유럽 일자리의 3분의 2가 AI에 노출됐고 그중 4분의 1은 통째로 자동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10명 중 67명이 영향권 아니라는 뜻이죠. 사무직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보고서 쓰고 숫자 정리하는 일일수록 AI가 더 잘하는 영역이거든요. 오히려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하는 일이 로봇 팔보다 AI에게 더 쉽게 넘어갑니다. 현장의 볼트보다 사무실의 엑셀이 먼저 자동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밥그릇 지키려다 밥솥째 로봇에게 넘기는 부메랑입니다. 그 부메랑이 크레인 운전석을 한 바퀴 돌아 끝내 여러분 책상 위까지 날아오는 거고요.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열에 3명은 남고 2명은 잘린다 쳐도 그게 나인지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남는 3명인지 잘리는 2명인지 모른 채 그 불안만 매일 출근길에 따라붙는 거예요. 회사는 비용을 줄여 웃고 남겨진 사람은 다음 차례가 자기일까봐 숨죽이며 버팁니다. 크레인 기사가 지키려던 그 자리가 사실은 지금 우리 모두의 자리이기도 한 셈이죠. 멀리 평택 현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느새 내 출근길 이야기가 돼 있는 겁니다. 파업이라는 남의 일이 사실은 내 책상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결국 내 삶에 어떤 청구서로 날아올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따라온 그 돈, 결국 어디로 흘러갈까요? 잠식된 36원, 멈춰선 크레인의 파업 리스크, 그리고 비싸진 사람값을 대신할 로봇 비용입니다. 이 셋은 공중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쌓여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가격표, 그리고 매일 사는 물건의 값입니다. 결국 100원짜리 공사를 64원에 팔아서 현장에 남는 건 고작 몇 원. 그 차액과 리스크는 고스란히 여러분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다단계 하청을 거치며 잘린 마진, 그걸 메우려는 파업, 그 파업을 피하려는 자동화. 이 비용의 사슬 끝은 언제나 소비자입니다. 결국 누군가의 100원짜리 일을 64원에 깎아서 남는 건 잠깐의 단가 절감, 잃는 건 여러분 지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값이 오르니 회사가 로봇으로 눈을 돌리는 일, 이게 한국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숙련공 부족과 높아진 인건비를 휴머노이드 시장이 커지는 핵심 이유로 꼽았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사람값이 비쌀수록 로봇은 더 빨리 현장으로 들어옵니다. 이건 어느 나라든 똑같은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력하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100원이 64원으로 깎이는 다단계 하청과 저가 수주 구조부터 손봐야 합니다. 단가를 정상으로 돌려야 잠식도 멈춥니다. 둘째, 무인화 흐름은 거스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올라타야 합니다. 로봇을 관제하고 운영하는 쪽으로 기술을 옮기는 겁니다. 셋째, 내 일을 자동화의 눈으로 다시 보세요. 어떤 부분이 기계로 대체될지 먼저 점검한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라진 36원, 가장 크게 챙긴 건 어디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멈춤은 크레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카카오 노조가 영업이익의 13에서 14%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6월 10일 판교에서 창사 첫 본사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책상 위 화이트 칼라까지 번지는 그 불씨, 다음 영상에서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